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협의의 소익입니다. 지금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을 합쳐서 우리가 소의 이익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을 합쳐서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대상적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소의 이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권리보호 필요가 협의의 소의 이익입니다. 이것이 협의의 소의 이익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대상적격은 행위의 자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 다음 원고적격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의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협의의 소익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소송의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소송이 소의 이익을 소송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입니다. 주관적 소송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시킬 수가 있으면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면 그건 소송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서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소송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장 A가 갑의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한 건물을 철거를 하였다. 갑은 구청장 A의 철거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우리 앞에서 철거가 잠깐 나왔었죠. 잠깐 나왔을 때는 대상적격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적격은 인정이 됐었죠. 강제철거는 상대방이 저항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행위이고 처분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갑은 이 철거 행위라는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소의 이익 중에서 협의의 소이익인데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강제 철거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집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죠.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다. 철거를 막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철거 행위가 종료가 돼 버렸다면 이미 철거를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철거가 설사 위법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맞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한다? 취소 판결이라는 인용 판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취소 판결을 받아내면은 내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이미 철거가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송은 갑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소송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 필요가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보시는 건데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럴 땐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소송 요건을 흠결했기 때문에 무슨 판결을 하게 된다?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각하 판결을.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으로 파면이 되었다. 그런데 갑은 동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소송의 계속 중에 정년에 도달을 했다. 우리 이제 아직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제 전치주의 부분 보시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은 거쳤다고 전제를 지금 하나 깔아놓은 겁니다. 전치주의라는 요건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깔아놨어요. 그럼 정년에 도달을 했는데 법원이 각하 판결할 수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럼 문제 방금과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파면 처분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의 목적은 뭡니까? 갑의 목적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받는 것이죠. 파면에 의해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징계 면직이라고 부릅니다.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런 것들은 징계 처분의 일종이고, 그리고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면직 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징계 면직이라고 합니다. 이 징계 면직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내가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받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정년에 도달을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겼다고 해서 공무원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정년에 도달해버리면 다시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송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은 흠결된 것이고 각하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우선은 파면이 됐으면요. 파면이 된 시점부터 만약에 파면되고 나서 정년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난 전혀 봉급을 받지 못했죠. 그 봉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거니와, 또한 파면을 당하게 되면 공무원은요, 퇴직급여를 2분의 1로 축소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분명히 이익 침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봉급 청구라거나 퇴직급여 청구를 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면 처분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얘한테 봉급을 주지 않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봉급 청구 소송을,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퇴직급여를 달라고 퇴직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수가 없어요. 파면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당연히 퇴직급여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맞는 것이고, 그 2년 동안은 돈을 주지 않는 게, 급여를 주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파면 처분을 제거해야만 그 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정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이 파면 처분의 취소를 받을 만한 이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비로소 세 글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회복이 가능한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계속 인정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피고적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A씨 시장으로부터 청사의 지하층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A씨 시장은 청사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B 국장에게 내부적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국장은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 시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국장이란 말이에요. 이 보조기관한테 내부 위임을 하면 그런 걸 우리가 위임전결이라고 합니다. 위임전결. 보조기관한테 내부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위임전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협의의 내부 위임입니다. 협의의 내부 위임. 하급행정기관한테 내부 위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위임전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동작구청장한테 내부 위임을 했다. 이건 하급행정기관한테 내부 위임을 하는 것이지 보조기관한테 내부 위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내부 위임이 아닙니다. 이건 위임전결은 아닌데 우리 판례는 그것까지도 내부 위임이라고 인정은 해줍니다. 어쨌든 내부 위임을 했다고 했어요. 이에 따라 B 국장이 자기 명의로 갑에 대해서 청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는 갑이 불복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허가가 취소가 되면 갑은 여기에다가 불복해서 싸우려고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싸우려고 이제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용허가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다투려고 한다. 갑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될 것인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일반적인 권한의 위임과 달리 이 내부 위임은요, 단순히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게 한 목적으로 대신 사실상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와 같은 사용허가나 사용허가 취소의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냐면 시장 A한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임무를 했다라고 해서 그 권한이 허가나 허가 취소의 권한이 B국장에게 넘어가는 거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지 않아요. 권한 누가 갖고 있어요?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A 시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A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집에 처분 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그 통지서에 이름 걸려 있는 B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됩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 법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누구랑 싸우면 될 것 같아요? 몰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누구랑 싸워야 돼? 네? 아니 이게 만약에 이래갖고 만약에 내가 B국장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정당한 권한은 A시장한테 있다 해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해서 각하를 시켜버린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짓입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게 해서 피고 잘못 지정해서 각하해버릴 거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행정기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권한을 줬다 뺐었다 넘겼다 돌려받았다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권한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외부관계에서 국민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줬다 뺐었다 한 거를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요. 그거예요. 당연히 그냥 직관적으로만 본다고 할지 이건 전혀 법리적 접근이 아닙니다. 직관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통지서에 이름 걸린 사람이 그게 행정청인 줄 알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다 전부 다 행정법의 법률 전문가들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당연히 B국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그 처분이 정당한 권한자에 의한 행위인지 아닌지 처분의 위법적 법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위법적 법에 대한 문제는 본안재판 가서 판단할 문제인 거지 소송재판에서 소송 요건, 피고 적격 문제로 다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권한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이거는 본안 판단 문제다. 이건 본안 판단 문제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만 봐도 B국장이 당연히 피고가 돼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자냐? 외부적 명의자냐? 누구라고? 외부적 명의자다. 외부적 명의자다. 그 다음 29페이지 행정심판 전치주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A는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서울행정법원에 바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못하죠.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운전면허 사건이 이게 전문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판사가 판단을 못합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과세처분은 어떻습니까? 조세부가 처분. 세금 내라고 했습니다. 세금 내라고. 세금 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전문적인 사건입니까? 맞지요. 그건 맞습니다. 세금은 엄청 복잡합니다. 세금은 우리 행정법에서 다루는 조세행정법도 상당히 단순한 것만 다룹니다. 조세는 따로 세무사가 처리합니다. 회계사도 모릅니다. 세무사만 합니다. 세무사만 알아요. 조세는 따로 전공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워낙 복잡해요. 워낙. 그렇기 때문에 과세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판례도 그대로 인정하는 대로 우리 국민 모두 다 세금 부과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조세법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세금의 문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와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와야 되고 지금 이거는 대량성의 문제죠. 운전면허 관련된 사건은 대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국공노도까지만 출제가 될 겁니다. 국공노도까지만. 진짜 어려우면 4까지 나옵니다. 4까지. 6번, 7번 안 나옵니다. 6번, 7번. 나오면 그냥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잖아. 그렇죠? 나오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요, 신민도사님이 그 조합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신발가게 아저씨가 항상 신발을 자주 사러 오죠. 왜?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데모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신민도사님이. 그러니까 신발이 항상 달아가고 신발을 항상 사러 와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신발가게 사장님이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입니다. 국공노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국공노 뭐예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도사, 신민도사님이 위원장이신데 신발가게 아저씨가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국공노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거는 노랑운동화가 생각나서 만들어진 두 문자입니다. 노랑운동화. 학교 다닐 때 우리 여선배님들께서 우리 후배를 아껴서 항상 저한테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대학 다닐 때. 그것도 항상 노랑 색깔, 형광 색깔 운동화를 사줬는데 이유가 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데모하다 11번 잡혀서 11번째 구속됐거든요. 왜 난 이렇게 자주 잡히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난 왜 이렇게 자주 잡히지? 나는 항상 나갈 때 안 잡히기 위해서 보통 밤에 잡히니까 항상 온 옷을 다 까만색으로 입고 다녔거든요. 안 잡히려고. 근데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대학 다닐 때 누나들이 사준 신발만 신고 다녔는데 그게 다 형광색 노란색이었어요. 나만 보이는 거야. 그쵸? 걔네들은 나만 보여.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잡히나 이렇게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누님들이 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 기억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공노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 거쳐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도죠? 도로교통법상 처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동작세무서장 A는 갑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를 다투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았다. 행정심판을 거친 거죠. 이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는요, 행정심판이 선택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되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해도 되고요. 이 친구가 메인이야.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 중에 이제 심사 청구를 거쳤다는 얘기예요. 갑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준비 중에 사망하였다. 결국 갑의 배우자 겸 상속인 을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을은 별도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승법 18조랑 그 사망 1호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같은 처분이죠, 지금. 하나의 처분인데 이건 어쨌든 국세처분이니까 행정심판 거쳐야 돼요. 근데 남편이 이미 거쳐놨지 않습니까? 거쳐놨는데 와이프가 포괄승계인이니까 그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와이프가 지금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세금 부과가 잘못된 거거든. 잘못된 거면 와이프가 여기 소송을 제기할 때 또 심판을 거쳐야 되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건 대량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쵸? 앞에서 한번 필터링 할 수 있으면 필터링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앞에서 한번 뭐예요? 이유식처럼 한번 행정기관이 씹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씹어놨지 않습니까? 그쵸?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다라고 국세청장이 아주 자세하게 표준점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심판자료로. 근데 뭘 또 거쳐옵니까? 그쵸? 거칠 필요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선물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청구하는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하고 행정소송에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청구인하고 원고가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은 같아야 되겠지 당연히. 처분은 같아야 되는데 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다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제소기간입니다. 행정수용법 제20조의 제소기간에 보게 되면은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말이에요. 존재만 알면 됩니다. 내용 몰라도 됩니다. 위법 몰라도 됩니다. 존재만 알면 되는데 알면은 그때부터 90일입니다.
알면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아요. 90일입니다. 모르면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을 좀 많이 줍니다. 1년입니다. 근데 얘가 끝끝내 모르지 1년 지나고도 아직도 그 처분의 존재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또 계속 연장해 줍니다. 끝없이 연장해 줘서 한 1578년까지는 연장해 줍니다. 네, 157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제일 큰 숫자입니다. 1578. 예, 그래서 1578년까지는 연장해 줍니다. 알면 90일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A가 가백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처분 통지서가 등기로 가죠. 예, 일반 우편으로 가지 않습니다. 등기로 갔는데 2011년 6월 1일 예, 갑의 아파트에 송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갑은 한국에 가족이 없는 자로서 2011년 5월 31일 예,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예, 7월 1일 귀국을 하였다. 얘는 언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겠는가? 언제부터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집에 와이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와이프가 있으면 당연히 전화해서 알려주겠죠. 그쵸? 예, 전화해서 알려주겠지. 여보, 뭐 잘못했어? 뭐 물어볼 거 아니야. 웬 과징금?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야, 그거 잘못 나온 거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는가? 6월 1일부터 기산해서 90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판례에 따랐을 때, 집에 와이프는 없어요. 근데 애들끼리 있어요, 애들끼리인데 8살짜리가 아들이 거기 있어요, 아들이. 아들이 받았어, 등기를. 예, 8살짜리 받았어. 그러면 6월 1일부터입니까? 8살짜리가 받았어요. 맞습니다. 6월 1일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7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혼자. 7살짜리 딸이 혼자 라면도 잘 끓여.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있었어. 카드 주고 갔어. 피자 시켜 먹으라고. 딸이 받았어, 딸이. 7살짜리 딸이 받았어. 그럼 6월 1일부터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7월 1일 내가 귀국한 다음부터입니다. 이유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우리 판례 뭐라고 봐요? 예, 사리 분별력이 있는 자가 받아야 됩니다. 사리 분별력은 누가 갖고 있냐면 8살부터 갖고 있어요. 8살부터.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 학교 간 다음부터는 애가 예, 학교에서 몇 대 맞아봤죠,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7살짜리는 학교 안 갔기 때문에 예, 전혀 그런 걸 몰라요. 갖다 주면 뭔 줄 알아? 남자이면 딱지인 줄 알고 딱지 잡고, 여자이면 인형인 줄 알고 오려. 그렇죠? 예, 그럼 절대 부모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관할 법원. 갑은 동작세무서장 A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취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는가? 행정심판은 거쳤다고 하자. 어디다 소송 제기하면 돼요? 행정소송법 9조에 보게 되면 행정법원에 제기하라고 돼 있어요.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되죠? 왜? 동작이니까. 그렇죠? 동작이니까. 그럼 서초면요? 네, 서초면 되죠. 성북이면 되죠. 동대구면 안 되죠. 그렇죠? 동대구면. 만약 갑은 동대구 세무서장 A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취송을 제기하라고 한다. 예, 그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 대구에는 행정법원이 없지요. 없으면 어디다 가야 돼? 지방법원 본원으로 가야 됩니다. 본원으로. 그렇죠? 내려갑니다. 각하, 소송을 거절하여 물리치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송 요건들을 쭉 봤습니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수익, 피고적격. 그리고 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법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소송 요건을 못 갖추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각하 판결을 한다. 각하는 뭐라고 했어요? 물리일치 각자에다가 아래 하자라고 했습니다. 읽어주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읽어주지 않고 소장을 접수하면은 그냥 아래로 이렇게 물리치는 겁니다. 바로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각하라고 하게 된다. 예, 로마자 3번 취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송을 제기하면 계속됩니다. 뭔 소리야 이게? 계속됩니다. 계속된다는 것이 뭐가 아니에요?
continue가 아닙니다. continue가 아니에요. continue가 아니고 거기 써 있잖아요. 계속. 뭐라고 써 있어? 묶일 게자에다가 붙을 속자라고 써놨죠. 묶일 게 붙을 속. 다시 말해 법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법원에 묶여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재판 상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송의 계속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복제소 안 됩니다. 중복제소 안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중복제소하면 되겠어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A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소송을 2개를 제기해버리게 되면 각 재판부에서 다른 결론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결론 내려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서로 모순되고 저촉되는 일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중복제소는 안 됩니다. 중복제소. 근데 우리는 저게 없어요. 제소금지가 없습니다. 제소금지. 이 중복제소의 제는 제기할 때 제자인데 제소금지는 다시 제자입니다. 제소금지. 제소금지는 우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제소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린 제소기간이 있잖아. 제소금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다가 안 할래요. 그리고 스스로 소취하를 내요. 소송을 스스로 철회하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안 할래요. 하면은 각하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발생해요. 끝난 거거든.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술 한잔 딱 먹었어.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너 미쳤냐? 막 이러고 그래 다시 해? 알았어. 다시 소장 접수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이건 뭐예요? 이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농락행위입니다. 줬다 뺐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을 넣었다 뺐다 그러면 걔네들은 준비했다 말았다 계속 새로 준비해야 되거든. 그렇죠? 이건 농락행위입니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게 없냐? 다시 제기하려고 할 때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돼 있거든요. 우린 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민사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지가 소취할래요 했다가 또 제기하려면 또 사실상 가능은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막는 건데 우리는 원래부터 불가능해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소금지라는 문제는 없고요. 중복제소라는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임시적 구제 수단으로 가구제 얘기하는 거야. 가구제, 임시구제죠. 임시구제. 임시구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보전소송. 그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취소송이나 무양해소나 부작위협판소나 이런 거는 본체 소송입니다. 이건 본체야. 이건 본체인데 이 친구를 돕기 위한 보전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보전소송이라는 게. 왜 이름이 보전소송이냐면요. 보전소송은 그 본체 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 권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 아까 전에 우리 뭐 있었지? 협의 수익금결로 각하된 거 한번 생각해봐요.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철거 명령이 들어왔어요. 근데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나는 어쨌든 지금 자진 철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진 철거 안 하고 있으니까 되집행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계고, 확정, 실행 그래갖고 소송 도중에 우리 집은 폭삭 이렇게 돼버릴 거거든. 그럼 이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의 목적은 뭐지? 철거를 막는 거잖아. 철거를 막는 건데 철거가 완료돼 버렸잖아. 그러면 소익이 없어서 각하돼 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철거 명령이 위법이라는 것을 입증에 성공해가지고 내가 이겼어. 취소 판결이라는 걸 받아냈단 말이야.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내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취소 판결 안 한다는 거죠. 폭삭하는 순간 그냥 각하 판결해버린단 말입니다. 너한테 이 소송 더 필요 없지? 하고 각하해버린단 말이에요. 돌아가라 이래버려요. 그럼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송을 얘가 철거하기 전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빨리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 계속 지연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걔가 계속 변론기를 지연시키고 이래버리면은 철거하려고 지연시켜버리면 방법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임시적인 구제수단.
이겨봐야 소용 없어지는 상황, 권리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임시적인 구제 수단이 필요한데 바로 권리를 보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소송입니다. 그게 바로 집행정지야. 집행정지. 우리 행정소송법에는요 23조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행정지는 뭐냐면 얼음. 철거명령은 얼음당한 거야. 철거명령은 얼음당한 겁니다. 예, 집행정지 걸리면 이건 얼음당한 거야. 얼음당했다는 건 뭐지? 이 철거명령은 그 상태 그대로 그 시점에 그대로 멈춰 있어야 돼요. 이게 다음 상태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냥 멈춰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행정지. 말 그대로 정지시키는 거야. 정지시키는 거. 위에 보시게 되면은 31페이지. 구청장 A가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했고 갑은 자신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건축을 했는데 철거 명령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이 확정돼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구청장 A가 갑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해버린다면 갑은 자신의 건축물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잖아. 건축물 보존, 철거 막기 이게 목적인데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각하돼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가구제입니다. 가구제, 임시적 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라는 게 우리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갑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1970년경에 갑은 자기의 집안에 우물을 파서 사용을 해왔는데 과거에는 다 우물 파서 사용했죠. 그렇죠? 예, 시골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골 가면은 예, 이렇게 펌프 하잖아요. 펌프질 이렇게 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넣고 이걸 뭐라 부릅니까?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예, 물 마중 나가는 겁니다. 마중물을 넣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나오죠. 예, 물이 나오면 어떻게? 형이 여기서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형이 들어가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죠. 이런 게 이제 펌프 뭐 이런 거를 옛날에 썼지 않습니까? 너 도대체 넌 조선시대 사람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랬습니다. 예, 그랬고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우물의 수질이 예전 같지 않고 우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에 의해서 지하수 오염으로 우리 집 우물의 수질이 악화되었다라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진주시, 왜 진주시죠? 예, 제가 여기서 유치원 다녔거든요. 예, 2개월. 그래서 진주시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내동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갑은 인근 목욕탕 수질 검사가 진행되었음을 새롭게 알게 됐고 갑은 목욕탕에서 나온 하수에 의해서 우물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됐는데 이에 갑은 진주시장 A에게 을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진주시장 A는 갑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정보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적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법적 행위입니다. 이거 뒤에 집행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지? 정보 공개 실시입니다. 실시. 지금까지 결정만 했죠? 이제 갑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을은 보여주는 걸 막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합니다. 예, 목욕탕 주인 을은 이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나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의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를 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어 갑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진주시장 A가 을의 목욕탕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해버린다면 얘는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적 달성 불가. 각하. 협의의 소익입니다.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은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 목적 달성, 목적 달성 불가. 이미 목적 달성, 목적 달성 불가. 이겁니다. 주관적 소송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은 당연히 권익 구제에 있겠고요. 예, 그것이 이 소송과 관계없이 이미 목적이 달성됐어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겨봐야 소용없는 상태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버릴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면 협의 소익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정보공개법 제21조 3항에 보게 되면요.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나서 30일이 지나면 공개해버릴 수가 있어요. 공개해버릴 수가 있는데 공개 결정 나오고 내가 바로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바로 들어갔어요. 소송을. 바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30일 안에 내가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30일 뒤에는 공개를 해버릴 거거든. 공개가 돼버리면 목적 달성 불가 이래버리는 거잖아. 그럼 뭘 걸어야 돼요? 빨리 집행정지부터 걸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집행정지부터 공개 못하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실무적으로는 불복 들어가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에서의 집행정지, 소송에서의 집행정지, 4장 동시에 던집니다. 예. 뭐 계산할 거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우선 던지고 보는 겁니다. 던지고 보는 거야. 예, 가구제, 집행정지는 우선 걸어놓고 보는 게 장땡입니다. 예. 위법성 탐지기. 그럼 이제 본안에 들어갔다고 치겠습니다. 본안에 들어왔어요. 예, 우리 집에 도청 장치가 있으면 도청 탐지기 할 수 있죠. 도청 탐지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돈 주면 와서 해줘요. 예, 도청 탐지기. 도청 당해 보셨습니까? 예. 도청을 보통 하지요, 서로. 안 합니까? 예, 도청을 합니다. 어디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모 학원에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원장이 2명이었어. 부원장이 2명이었고, 원장이 1명, 원장을 2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기업에서. 예. 근데, 원장을 둘을 해서 경쟁을 시키려고 했는데, 부원장이 둘이었고, 이 부원장 둘 중에 1명을 원장으로 승진시킬 거야. 이게 둘이 엄청 경쟁을 붙었지. 그죠? 예, 내가 둘 다 아는 형님인데, 둘이 엄청 경쟁이 붙었는데, 예, 이 형님이, 유명한 여우예요. 예, 정말 능력자거든요? 예, 학원 키우는 데는, 정말 능력자예요. 예, 정말 능력자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경쟁에 있어서. 그래서, 예, 서로 이쪽 건물에 있는 부원장 1명, 이쪽 건물에 있는 부원장 1명인데, 이쪽 건물에 있는 이 형님이, 이렇게 하면은, 갑이 을 사무실에다 도청 장치를 꽂았어. 근데, 이 형님도 의심이 진짜 많아. 예, 의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를 해보니까 걸린 거야. 예, 이런 일들도 있죠. 그죠? 예,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 지금은 안 그렇죠. 예,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한 7, 8년 전에 학교에 오랜만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학교 선배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놀러와서 술 같이 한 잔 먹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뭐 그냥 앞에 있는 뭐 제기시장 이런 데 뭐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냥 그런 게 궁금한 거. 다 망했구나 막 이러면서 아이고 어머니 지금은 막 아예 하시네 막 이러면서 괜히 가갖고 막 술 팔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 이렇게 하는데 갔는데 학교 앞에 정문이 없어요. 운동장도 없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문이 있어야 되잖아. 문이. 학교엔 대학엔 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문이 있어야 되죠? 닭장차가 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난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잖아. 문으로. 철문으로.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예, 벽에 원래 저게 있었다면 옛날에 그 막 유럽의 성 보면 이렇게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올리는 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 하냐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위에서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그럼 경찰들이 타고 올라오면 이렇게 올려. 원래 뾰족뾰족 못 넘어오거든. 그죠? 이렇게 정문 막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이게 다 오픈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성북경찰서에 강의를 갔다가 성북경찰서에도 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사한테. 형님 여기 이러시면은 애들이 와갖고 화염병 던지면 어떡하실 건데. 그랬더니 학교 가도 똑같은 소리. 평화협정 맺었어? 왜 그래? 그래도 양쪽 다 문이 없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이 도청을 상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상시적으로. 예. 술 먹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도 경찰분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야, 니네 술 먹다가 왜 싸웠냐? 막 또 들었냐?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예,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촛불 집회 갔다가 촛불 집회 빠짐없이 갔는데 가고 막 혼자 막 엉엉 울고 다녔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걸 보고 너무 행복해서 아무도 무기를 들지 않고 경찰도 너무 친절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이. 막 그래서 야 정말 이건
정말 이게 시민혁명이 아닐까. 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정말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다. 정치인들이 따라가지 못하죠. 우리들의 수준을. 우리들이 아니, 저 빼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따라가요. 아주 훌륭하죠. 거짓말 탐지기, 누수 탐지기, 가스, 금속 탐지기 여러 가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법관은 임용할 때 하나 선물을 준다고 했죠? 뭘 준다고 했어요? 위법성 탐지기 하나를 선물로 줘요. 선물을 주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위법성 탐지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행정보험판사는 그 소장이 딱 들어오면 소장에다가 이렇게 탐지기를 딱 댑니다. 대면 이 처분이 위법이면 삐비비비비 소리가 나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과연 그런 걸 정말 선물로 받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영미법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당사자주의가 원칙입니다. 당사자주의가. 그래서 소송 당사자는 원고하고 피고지요. 원고하고 피고 얘네들한테 주도권을 맡긴다는 겁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이거요. 심판관. 애들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합니다. 구경하고 싸워 빨리 싸워 재밌게 싸워 막 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두 명이 싸워요? 두 명이 안 싸워요. 나중에 이제 배우면은 소송 참가 이런 거 배웁니다. 둘이 싸움을 붙잖아요. 동작구청장하고 저하고 둘이 딱 싸움이 붙잖아. 그러면 법원에서 막 명령으로 관련된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우리 집단 패싸움 한번 하자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 그래야지 이 사건이 한 번에 끝나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나중에 재심 청구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자들 다 들어와서 한 번에 싸워. 한 번에 싸우고 계속 구경해. 그리고 나서 너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행정소송은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소송 자체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필요성이 민사와는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민사는 어떻다고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너하고 나하고 싸웠어. 왜 싸웠죠? 얘가 돈을 빌려줘도 돈을 안 갚아. 안 갚아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말이야. 내가 얘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내가 안 적어놨어. 안 적어놨고 실수로 이거 소멸시효 다 돼간다. 그래갖고 내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500을 빌려준 줄 알아. 1,500 빌려줬으니까 내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실체적 진실은 5천이잖아. 하지만 1,500이라고 얘기하면 1,500으로만 걔들은 재판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실은 관계가 없죠. 왜? 여기서 잘못된 판단이 나와봐야 둘 사이의 문제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행정소송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행정소송은 아주 기본적으로 모두 있어요. 제3자 요행정행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처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송 자체도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다른 소송과는 달리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일부 허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직권심리주의입니다. 직권심리주의. 우리 행정소송법 제26조에는 직권심리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야.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바로 뭐냐? 둘이 싸워보라 이거야. 둘이 싸워보라. 그 내용은 주장책임, 입증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장책임, 입증책임. 그래서 주장책임은 뭐냐? 원고든 피고든 간에 나중에 보면은 이런 요건 사실은 원고가 주장해야 된다. 저런 건 피고가 주장해야 된다. 이런 건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 저런 건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아직 그 분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원고하고 피고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 이런 사실이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나?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법원은 전혀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즉 법원에 재판 대상이 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원고하고 피고가 그 같은 사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법관에게 100% 확신을 줘야 되는 것도 역시 원피고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입증하지 못하면 없는 사실로 취급해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주장입니다. 애당초 주장조차 하지 않으면 입증의 문제로 넘어가지도 않잖아. 그쵸? 예. 주장이 변론주의의 본질인데 이 변론주의의 본질인 주장 책임 부분에 예외가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그래서 26조의 직권심리에 따르게 되면은 원고나 피고가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걸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탐지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심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요건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해가지고 법원이 심리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요건 사실 존재에 대해서 법원 심리 안 해가지고 다른 결론이 나오잖아요. 다른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직권심리주의 위반으로 위법한 판결이 돼요. 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법원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또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또 직권심리주의 위반으로 위법한 판결이 되어버립니다. 예, 어쨌든 우리 행정소송은 공익적 성격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예, 라는 부분. 요즘에 요거 트렌드입니다. 요즘에. 예, 이번에 2017년도 국가직 7급 문제는 아주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2일 날 제가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 최신 판례로 점철돼 있고요. 예, 이건 문제의 현재 변화를 정말 웅변학원 다녀 웅변대회 대상 받는 느낌이야. 웅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웅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지금 대대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느낌을 확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총론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강론 막큼 있어. 막큼 있어요. 근데 9급 총론에서도 강론 문제 막 들어오죠. 그죠? 막 들어오죠. 이건 분명 강론인데 총론 문제, 9급 문제로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절대적인 강론 고유 법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강론 문제인데 쟁송과 관련된 거지 다 알아야 돼요. 네, 다 문제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네, 제가 900페이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 본 결론은 그렇습니다.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애매하게.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세요. 몰라도 된다 그러는 건 눈 감으세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위법이 적법이 되고 적법이 위법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딱 와 닿습니다. 갑이 숙박시설을 여관, 모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션, 펜션. 나이 들어서 펜션 같은 거 하나 누구나 꿈을 갖고 있죠. 네,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망합니다. 펜션 성공한 사람은 찾아보기 드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펜션이 많은가? 장사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여러분들 정년 나오시고 나서 그것을 노후 대비로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킨집 잘 돼서 치킨집 많습니까? 카페 잘 돼서 카페 많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다 망합니다. 3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공무원이 되시면은 꼭 합격을 올해 다 끝나가구나. 내년 바로 합격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배를 땅에 붙이고 복지부동을 하라고 했죠. 복지부동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자격증을 하나 따세요. 살살. 알겠어? 지금 공부하던 이 머리가 현재 살아있을 때 따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이건 제가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하는데 자격사 쪽 사람들 보면 나이가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돌아. 머리에 굳어서가 아니에요. 안 하던 공부여서 이게 기름칠이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제 강의에 막 들어와서 듣고 그랬거든요. 그냥 다 포기하고 나가. 그냥 1년 동안 저랑 술만 먹다 그냥 다 포기하고 나가요. 왜 그러냐? 그냥 차라리 장사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15년, 16년 동안 그냥 회사 일만 했는데 이 책 보는 걸 안 했잖아. 학교 갈 때 공부 진짜 잘했던 애들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이게. 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복지부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자격증을 딱 따놔. 자격증은 뭐 같은 거냐면은 술 같은 거야. 이렇게 두면은 이게 알아서 숙성돼. 알겠어요? 자격증은 숙성됩니다. 계속 숙성이 되니까 그냥 갖고 그냥 모임이나 몇 번 나가. 그럼 이게 계속 알아서 고객이 늘어나요. 일은 하시면 안 되죠. 그치? 공무원이니까 같이 일을 겸업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두란 말이야. 그냥 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치킨집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주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거 장사 그런 거 사업하면은 예, 밤낮도 없고요. 자기 개인 생활도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하려고 건축법과 건축조례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모두 갖췄어요. 1, 2, 3의 요건을 다 갖춰서 구청장 A한테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야, 얘가. 갑이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취소의 계속 중에 관악구 의회가 종전 규정보다 강화된 피난시설 구비를 요건으로 해서 뭐가 된 거예요? 1, 2, 3, 4 요건으로 요건이 하나 늘어난 거야. 요건이 하나 늘어났는데 거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위법인데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적법이죠. 그렇지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이 위법으로 처분 당시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인용 판결이 나오겠지. 그런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각 판결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들어가시게 되면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갑이 관계법령에 있는 요건 중에서 피난시설을 못 갖췄어요. 1, 2, 3의 요건인데 3번 못 갖추고 1, 2의 요건만 갖춘 겁니다. 여기까지만 갖춘 상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거부를 한 거지.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알아보니까 내가 뭔가 지금 미흡한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소송 도중에 열심히 투자해서 준비를 한 거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요건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거꾸로 적법이죠. 그런데 판결시를 하면 위법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입니다. 판단 기준시가 언제 있어서의 법령 상태와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앞에서는 법이 바뀐 거죠. 조례는 법입니다. 조례는 법규명령이고 법규명령은 우리가 법률의 범위 내에 아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는 법령 개정이 있었던 거예요. 법령 개정이 있어서 뭘 바꿔버린 거지? 법령 상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사실 상태를 바꿔버린 겁니다. 두 가지 변수입니다. 트랙은 두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두 개입니다. 법령 상태, 사실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위법, 적법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송이 사후소송이냐 사전소송이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사후소송일까? 사전소송일까? 취소송은 사후적 소송입니까? 사전적 소송입니까? 사후와 사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 거냐면은 입법, 행정, 사법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법 제정은 당연히 얘가 출발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에 행정과 사법이 있잖아요. 근데 행정이 먼저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된다고 했죠? 예, 순서를 바꿔봐 한번. 순서를 바꿔보면 얘가 법을 만들었는데 입법부가 법을 만들었는데 행정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야. 먼저 치고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법원 판단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사전소송입니다. 이러면 사전소송이라고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소송이니까 법원의 판단이지. 법원의 판단인데 법원의 판단이 행정부보다 먼저 나오면 사전적 판단이고 행정부 뒤쪽에 나오면 사후적 판단이라고요. 오케이? 예, 사후적 소송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분시가. 그다음 사전적 소송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판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요. 처분시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법원은 과거의 처분시에 행정부가 분명히 그때 판단 내렸잖아. 그 행정부가 먼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적 소송이면 언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저기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사전적 소송이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아직까지 행정부가 판단 내리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니까 판결시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의무이행 소송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의무이행 소송이다. 의무이행소송은 우리 앞에서 본 의무이행심판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행정심판이고 이건 그냥 행정소송일 따름인 거예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기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처분 이행 명령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처분 명령 판결이 나오는 거야. 내가 말이야. 내가 허가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받았거나 부작위를 받은 거야. 거부를 받았거나 부작위를 받았는데 거기다 내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잖아요. 만약에 내 주장이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청구의 이유가 있다라고 내 말이 맞다 인정을 받으면은 얘가 뭘 하게 돼요? 얘가 허가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행정청한테 허가해라라는 명령 판결을 내리게 돼. 근데 내가 여기서 판결을 선고하는 이 시점에, 여기가 판결시야. 판결을 선고하는 이 시점에 행정청한테 행정부한테 허가해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게 현 시점에 있는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음에도 말을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러한 사전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은 언제를 구조적으로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다가 이게 인용되면 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무이행소송은 사전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예방적 금지성 이런 거 있었죠. 그건 뭐 애당초 이름에 그렇게 돼 있잖아. 예방적이라고. 아직까지 행정부가 아무 처분도 안 했어요. 아무 처분도 안 했는데 사전적으로 다 뭐 하는 거야? 이거는요. 처분 금지 명령 판결을 하는 거야. 쟤한테 야 너 철거 명령하지 마.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거든. 이건 무조건 사전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취소송은 뭡니까? 취소송은 그건 이름 자체가 뭐야? 취소만 해주겠다는 거잖아. 취소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소극적으로 취소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만 판단 내리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기준 잡았죠? 사후소송은 처분시가 기준이 되고 사전소송은 판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가 제기한 건 뭡니까? 취소소송이라는 사후소송 아닙니까? 사후소송이니까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예, 곧 35까지만 할게요. 다 끝났으니까. 네. 먼저 6번 가시게 되면 취소송의 판결은 어떻게 나오는가? 판결은 그냥 뭐 거기 뭐 그런 이런 설명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을 제기하죠. 소장을 접수하죠. 아니죠. 소장을 접수하죠. 소장은 뭐예요? 원스타인가? 이 소장이 원스타였네요. 너무 오래되고 기억이 잘. 네, 2가 소장이었나? 1은 뭐였죠? 준장? 예, 급 좀 떨어지는군요. 맞죠? 예. 원래 전 장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장은 무슨 장? 병장. 그렇죠. 어디 병장한테, 그렇죠. 병장님한테. 예, 그렇죠. 그래서, 준장 쓸 뻔했다. 아이고. 예, 판결문. 예, 판결문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원고가 뭐라고 해요? 원고가 여기다가 청구 취지를 쓴다고요. 청구 취지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그것을 구하는지를 쓰겠죠. 예,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청구 원인을 쓴단 말이에요. 청구 원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써요? 여기에는 판결의 최종적 결론, 판결 주문을 쓰겠죠. 주문을, 최종적 결론.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판결 이유를 이렇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위에가 이제 결론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피고가 원고에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자 했던 그 X라는 내용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써요. 취소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이 판결문을 받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그대로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그대로 써. 그리고 법원은 너는 왜 나한테 그 처분을 취소해 줘야 되는 거냐면 말이지. 이렇게 쓴단 말이죠. 여기다 뭐 쓰면 돼요? 권한이 없었고 절차도 안 밟았는데 그다음에 문서로도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있잖아, 너 그거 법에 근거 없더라, 법률로 원칙. 근데 요건도 못 갖춘 것 같고 그다음에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막 다 쓰는 거야. 한 개만 걸리면 됩니다. 한 개만 걸리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쓰고 싶은 거 막 쓰면 돼요. 예, 막 쓰면 되고. 물론 막 쓰면 되긴 하는데 짜증 낼 거예요. 그죠? 짜증내요. 일목요연하게 짧게 써주는 걸 좋아해. 그치? 예. 막 쓰고 싶으면 막 써도 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야? 얘 말이 맞잖아요? 얘 말이 맞으면은 이 말을 듣고 싶은 걸 쓴다고 했잖아. 얘 말이 맞으면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예,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쌤이에요. 쌤.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에 딱 붙여줍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송물이 결정되는 거예요. 소송물. 소송물은 뭐냐면 소송의 객체예요. 소송의 객체.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예, 소송의 객체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게 되면은, 예, A라는 처분을 취소한다. A라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게 되면, 법원은 뭐를 판단 내려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뭐를 판단 내리면, 예, 여기다 취소한다라고 써줄 수 있을까? 이건데, 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뭐라고 봅니까? 위법이면 취소. 이렇게 보잖아요. 예, 위법이면, 처분이 위법이면 이코로, 예, 취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 A 처분의 위법 존부. A 처분의 위법 존부가 바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소송물은 뭐라고 정의하면 정확한 거냐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와는 다른 것이다? 대상적격하고는 다른 것이다. 대상적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거라고요. 아까 행위의 자격이라고 했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 그게 바로 대상적격이고, 이거는 법원이 뭘 판단 내려줘야 되는 것인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야. 내용. 그게 바로 소송물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은 34페이지 가보십니다.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 소송을 제기하면은 우리가 3단계로 봤잖아요. 3단계. 1단계는 소송 재판, 2단계는 본안 재판, 3단계는 법원 판결, 이렇게 했죠. 그래요. 그 1단계 소송 재판에서 하는 법원의 심리를 뭐라고 불러? 요건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심리라고 불러요. 거기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심사한다?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를 해요. 근데 얘가 소송 요건을 마이너스 못 갖췄잖아. 그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잖아. 하나라도 못 갖췄으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럴 때 우리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적법한 소송이다. 부적법한 소송이면 각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예, 소송 재판에서 나오는 판결이니까 소송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송 재판에서 나오는 판결이어서 소송 판결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심리를 했는데 소송 요건을 갖췄잖아요. 플러스야. 플러스면 적법한 소송인 겁니다. 적법한 소송이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판결이 나오냐면 어쨌든 우선은 본안 판결이 나와요. 어쨌든 우선은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려갔으니까 이제 본안 요건에 대한 심리를 들어가겠지. 이 본안 요건이 바로 이 소송물이에요. 본안 요건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본안 요건은 뭐라고? 처분의 위법성이에요. 위법성. 본안 요건을 갖췄잖아. 갖췄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인정할 인자에다가 받아들일 용자라고 했습니다. 너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인용 판결이란 걸 해요. 만약에 여기서 본안 요건을 판단했는데, 예, 소송 요건 다 갖췄는데 처분이 위법은 아니야. 위법은 아니면 어떻게? 오른쪽에 기각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기각 판결은 얘가 주장한 내용을 읽어는 봤어. 읽어는 봤는데 쓰레기인 거야. 쓰레기인 거야, 주장이.
쓰레기여서 그래서 뭐예요? 버릴 기자에다가 물일치 각자를 쓰는 겁니다. 버리는 거야. 그냥 버리는 거야. 쓰레기 할 때 기자라고요. 쓰레기 할 때 기자. 기각 판결이. 맞아요? 아니죠. 쓰레기는 한글입니다. 그쵸? 우연히 한자와 일치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야? 버릴 기자에다 물일치 각자. 읽어보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거야. 각하와는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얘가 한 말이 맞아. 얘가 한 말이 맞는데 맞다는 거 뭐야? 처분이 위법이란 얘기지. 처분이 위법이란 얘기는 이 친구의 사익을 구제할 필요가 엄청 커진 거야. 알겠어요? 사익을 구제할 필요가 엄청 커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첫 번째 공익이 이렇게 있대. 근데 그 다음에 사익이 이만해졌는데 공익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공정력이에요. 공정력. 처분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이유로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나 국민들이 아무나 그저 위법이잖아. 내가 저걸 왜 따라? 다 이래버리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된단 말이야. 국가가 운영이 안 되니까 우선 국가 운영이라는 행정법 관계 안정이라는 행정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정력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우선 유효하게 봐버려. 유효하게 봐버리는데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나의 노력으로 입증을 한 거야. 나의 노력으로 입증을 하면은 사익이 커졌단 말이야. 위법이 인정됐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예, 취소 판결이나 아니면 취소 재결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처분이 나온 다음에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 사정 변경이 있었던 뭔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후에 처분 나오거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정 변경이 뭘 동반했냐면 얘를 동반한 거야. 공익을 동반을 하면은 뭐를 한다고? 사정 판결이나 사정 재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은 바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 판결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예, 공익이 사익으로 넘어가면 취소되는데 다시 또 공익으로 넘어가 버리면 취소를 못해요. 못하고 또 기각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공익과 사익을 형량했죠. 그래요. 이거 알아. 공익과 사익을 형량. 행정청뿐만 아니라 이 사정 판결을 할 때는 법원이 재량권 행사를 합니다. 이익형량이에요. 재량권 행사는 이코로 이익형량입니다. 재량권 행사했다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야. 무조건 이익형량했다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익형량을 재량권 행사를 해서 공익이 진짜 크면은 어쩔 수 없이 처분을 그냥 유지하게 되고 대신 손해배상으로 돈만 주고 끝납니다. 돈만 주고 그렇게 끝나는데 마지막 35페이지. A씨와 B씨의 구간에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이 있어요. 최근 자가용 이용 급증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영세업자. 예, 버스를 하는데 버스가 덜 이러고 있어. 관할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 인근에서 대규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을에게 새로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했어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구멍가게 앤 이마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랑 비교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한 달에 2번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그건 이제 공익상 정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겠죠. 그 정도 수준으로 사이즈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들어왔어. 법원은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처분에 위법 사유가 발견돼서 갑의 행정성을 인용하고 을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을 것만 타고 있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폴더폰을 쓰고 있는데 뭐 안 스마트한 걸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팔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위법하게 팔기 시작이 된 거야.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써. 스마트폰으로 강의도 듣고 다 이러고 있어. 근데 이거 허가 나갈 때 잘못된 거였어 라고 해서 취소시켜버렸어. 스마트폰을 못 팔게.
전 국민은 폴더로 돌아갑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게 바로 공공복리야. 공공복리. 알겠어요?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라고요.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 이미 눈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이미 눈높이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유지돼야 돼? 이 면허 처분이 유지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면허 처분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갑에게 되게 미안하잖아. 그렇죠? 갑에게 되게 미안하니까 이럴 때 법원이 갑한테 따로 얘기를 해줘요. 사전 통지를 해줍니다. 미안한데 있잖아. 내가 사전에 조사를 해봤어. 해봤는데 얘한테 한 면허가 잘못된 게 맞아. 그리고 너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야, 배상 책임 요건 다 갖췄더라. 다 갖췄으니까 빨리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 같이 들어와라. 너 나한테 취송 들어왔지? 손해배상 같이 들어와. 그럼 내가 이거 반드시 너한테 인용을 해줄게.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전에. 사전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외적인 기각 판결. 그게 바로 우리 행정소송법 28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다음 자료들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 그래서 계속 못 알아듣고 계셨구나. 원래 교재가 있어요. 요거는 앞에 잠시 거쳐가는 자료고, 그렇죠? 예, 내일 그거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